야구들이 잘 나오는 일본이야. 신기한 게 해외 출장 아니면 거의 나왔어요. 두세 번이나 나왔어요. 해외 출장 아니면 한국 야구를 지금 있잖아 이제 신사이라고 저게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LA에 졸업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은 하고 이 MBA 캐디데이트 증서 하나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제는 좀 해외 나가면은 한국 음식을 안 먹으면 좀 이상해요. 거의 매일 저녁은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기억에 남는 이제 그 한국 음식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세 군데가 스타일이 다 달랐는데 그 사람이 세 군데 다 많았습니다. 한 군데는 그 삼겹살 굽는데 옆에다 김치를 쫙 놓고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이 무교동에 가면 둥그런 화로 같은 데 해서 연기가 무지하게 나는데 그 미국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이거 티켓 뽑아서 웨이팅 라인 쫙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그 찹쌀 전병같이 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야채하고 고기하고 싸서 먹는 스타일이 전혀 다른데 첫 번째 말씀드린 데는 서비스가 굉장히 나빴고 근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환경이 굉장히 나빴는데도 이렇게 웨이팅 라인 하고 해서 뭘 생각했냐면은 이게 다 약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개의 음식점이. 근데 다 잘하는 남이 안 하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최준식 교수님께서는 이 한국학에 대해서 대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알아야지 우리의 강점이 뭔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데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최준식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망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크리스토퍼 힐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저희 지금 우리나라 대사로 왔다가 했던 사람. 그 사람도 80년대 우리나라 와서 이제 막 데모하는 것만 보고 독재와 데모만 보고 이 나라 오래 못 가겠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대사로 와가지고 완전히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건 뭔가 있는 나라고 있구나. 근데 저러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나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6.25 직후에 과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세 글자죠? 아시죠? 6.25 직후에 한국은 어떤 나라였겠는가? 세 글자. 뭐 풀어도 됩니다만 무슨 나라입니까? 무질서 뭐 지금도 무질서 하잖아요. 세 글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국민소득 78달러인가 87달러인가 뭐 그것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40, 50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교육 대국. 자관 6.25 직후에 세계의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가 일어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겠지만 절대로 못 일어난다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여기 여성도 계시지만 정말 두 쪽밖에 없던 나라 말이죠. 식민지 경험도 모자라가지고 또 3년간 전쟁으로 완전 초토화시킨 나라. 그런 나라를 해서 무슨 희망을 보겠습니까? 항상 데모만 했었고 정치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아시죠? 세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공조를 낸 게 있죠. 문화가 중요하다. 또 Culture Matters라는 노래를 책을 냈는데 거기 서문에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서문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60년대 초에 사우스 코리아하고 아프리카 가나하고 이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똑같더라. 모든 산업 기반 똑같았어. 농업을 기반했고 모든 게 다 똑같았다. 그때 몇 불이었을까요? 60년대 초에. 61년도, 2년도 이럴 때요.
예, 백불 때죠.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은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불 때 살았다는 거를. 그랬는데 90년대 초로 올라가니까 한국이 가나의 15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 소득이.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문화란 얘기를 합니다. 아마 문화가 달랐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달랐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잘 몰랐겠죠. 오늘 사실은 이제 그 문화가 어떻게 달랐길래 이렇게 됐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얘기가 되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말씀 제가 안 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도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희망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골드삭스만이에요. 골드만삭스예요. 그쪽은 뭐 하도 골드만삭스 은행입니까? 그게? 거기에서 그 얼마 전에 작년에 세계 앞으로 경제 예측한 게 있죠. 네, 들어보셨죠? 2050년에 한국이 몇 위 나라가 됩니까? 거진 근접하셨는데 국민소득 8만 달러에다가 미국 이어서 두 번째 나라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세계 잘 사는 나라.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이게 저기 열린당에서 어디 의뢰한 것도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 그냥 자기 돈으로 조사를 한 건데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통일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 계산이 안 돼서 조금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예측을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거 아니겠나. 지금 이 친구들, 청와대에 있는 친구나 이 친구들이라는 거는 뭐 조금 회복하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회복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한 대로 비슷하게라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세계전 끝난 다음에 100여 국가가 이제 해방이 되고 1차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죠. 한국이. 다 아시는 거죠. 유일하게 한국이 성공했어요. 그것도 두 마리 토끼를 다 하시는 거죠.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다 잡은 나라. 이게 좀 믿기지 못할 말인데 세계의 그 지성인 노암 촘스키가 당신 어떤 나라를 제일 치느냐 그랬더니 그 사우스 코리아가 최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제개발 해냈지. 민주화했지. 그럼 뭐 더 이상 뭘 바라느냐. 이게 참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별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까이 건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워낙 통이 큰 건지 정말 우리가 자랑을 해도 시원찮고 이럴 판인데 별로 이런 데 대해서 자랑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선진국이 아니고 잘 못 살던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임진왜란 전까지 항상 세계 10대 선진국 중에 한번 적어도 13위, 15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런 사실 못 받아들여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블란스타임 한 얘기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릇이 뭡니까? 이제 전통시대, 전근대 시대. 가장 좋은 그릇이. 이런 그릇은 그릇으로 치지도 않죠, 사실. 그런 우리 그릇에 비하면. 전통시대예요. 본차이나는 청자나 백자에 비하면 그까이 있게 그릇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청자하고 백자죠.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실용적이고 최고의 그릇이 청자 아닙니까? 그때 당시 시대 12, 13세기에. 그래서 그런 그릇을 지금의 이제 반도체 같은 세계 최고의 이 하이텍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나라가 고려하고 송대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이 고려 청자는 송대 거보다 더 한 걸음 앞섰죠. 비색이라든가 상감에서. 중국 10대 명물 가운데 반드시 고려 청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종이하고 더불어서. 그런데 그런 청자나 백자를 유럽에서 몇 년도에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뭔가 발광을 했어요. 근데 흙을 찾을 수가 없고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요. 당시 이제 유럽 귀족들은 자기 방 하나를 청자로 도배시켜 놓으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인정받는 그런 귀족이었단 말이죠. 독일 사람들이 그냥 고심에 고심한 끝에 18세기 초에 독일 마인츠라는 지방에서 최초로 백자를 만드는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청자 백자. 백자는 청자의 발전한 형태입니다. 그걸 이미 12, 13세기에
쓰다가 못해가지고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 기와를 아예 그냥 막 청자로 그어서 썼잖아요. 그러던 하나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가나는 거의 뭐 축구는 잘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화는 없었다 이거죠. 얼마나 그 훌륭한 문화. 저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또 여기 전무님은 뭐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하셨는데 신기 문기로 딱 나눴습니다. 너무 우리 문화가 복잡하고 다당하고 다양해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원리로 이제 그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문기와 신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기 부분. 거의 이제 그 유인물에 나와 있죠. 제가 우리 그 전통을 공부해 오면서 참 우리 문화가 이렇게 훌륭했구나. 이렇게 훌륭하니까는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분탕질을 해도 이렇게 잘 사는구나. 예? 참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지금 앞을 봐도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잘 살 수 있느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훌륭한 문화를 남겨주신 그 덕으로 사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저는 그걸 일단 문기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문기라는 건 문자라든가 활자, 역사, 기록 정신 이런 면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정신을 갖고 있었다. 한국이. 근데 이런 게 말이죠. 하나만 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이 드는데 무대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뛰어난 이 인문 정신이 한국에 있었다. 제일 처음에 드는 게 제가 뭐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화 상품 가운데서 가장 그 훌륭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나오죠. 뭐 여러분 다 지금 대통령과는 달리 좋은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일 테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 좋은 집안에 나와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뭘까요? 네, 한글이죠. 이 한글. 이것만큼 우리 민족이 자랑할 수 더 이상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 자, 그럼 한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한글은 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뭐 이런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과학적이냐? 모르면 지금까지 대답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국어학 전공한 친구들만 안더라고요. 그런 교수들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뭐가 과학적이라는 겁니까? 한글 어떤 면에서? 뭐가 훌륭하다는 거야? 이 한글이 아주 미스테리한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가니 세계 문자 가운데서 만든 사람을 알고 창조의 원리를 알죠. 그다음에 언제 반포했는가 이거가 다 아는 문자예요. 세계 이런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느닷없이 갑자기 팍 튀어나왔어요. 모든 문자는 계속 진화 발전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페니케 문자에서 영어 로만자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건 이 세계 언어학자들이 말이죠. 메릴랜드 대학의 램지 교수라든가 시카고에 또 누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한글날만 되면 자축 파티를 한답니다. 예? 문광부에서 돈 받아간 것도 아닌데 뭐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멋있는 문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다른 그 나라에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한글날 놀지 않고 말이죠. 이제 공휴일에서 빼놨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작년부터 공휴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노는 날에 될 때 노는 건 아니고 그냥 공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놀면서, 쉬면서 한글을 여러 가지 행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후손들의 문화의식이라는 게. 자, 어떤 면에서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까요? 한글. 조합에 의해서 어떤 소리를 답변하십니까? 저 대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어 로만 글자하고 소리 표현 못합니까? 어차피 표현 못해요. 사실은 어떤 문자도 어떤 소리를 다른 나라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 못해요. 안 됩니다. 뭐 TH 말 돼요? F 사운드 됩니까? 한글로? 안 되죠? 그렇죠? 어차피 안 돼요.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게. 자, 인류 문자 발달을 보면 처음에 이제 한자 같은 걸로 시작을 하죠. 그죠? 이 상형 문자, 이디오그램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어의 문자가 가장 뭡니까? 두 가지 큰 문자가 있죠. 우리는 지금 한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간과를 하는데요.
예, 표의 문자인데 문제점.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건 굉장히 멋있어요. 그 글자 한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첫 번째, 글자 수 너무 많죠. 주나라 때 3,000 글자 있다가 청나라 말기라면 6만 글자가 돼요. 그거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걸? 두 번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두 번째. 한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몰라요. 한자는 글자를 봐도 발음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익숙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좋은 학교 나오셨으니까 뭐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영자 아닙니까? 그러다 이게 여기다 하나 들어가면 전혀 다른 창자로 바뀌죠. 이게 몰라요. 글자를 봐도 몰라요. 이게 문자입니까? 글자를 봐도 문자, 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학교 들어가서 자기 나라 말을 배울 때 뭘 먼저 배우죠? 로만 글자를 배워야 돼요. 발음을 모르니까. 지금 에브리데이 차이니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밑에 영어로 로만 글자로 발음이 나오죠. 예. 이게 문자예요. 자기 나라 말을 글을 배우는데 왜 다른 나라 말을 글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골머리 썩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령 이제 가짜 그러면 1번 글자가 나옵니다. 이제 음절 문자가 나와서 요거만 따오되 뜻과는 아무 관계없는 글자 하나 따와요, 그냥. 그래서 까 이렇게 사용을 하죠. 1번 글자는 문제는 없어요. 이게 사용하는데. 근데 1번 글자 문제는 이게 영어 우리 글 부르면 기역 플러스 이렇게 되고 뭐 K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분절이 되니까 나는 이게 이제 음소 문자죠, 이게. 예? 포네틱 음소 문자. 이거를 우리 문자나 로만 글자는 이게 조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거는. 특히 문제가 이제 다른 말을 표기할 때 이게 안 되니까 맥도날드도 마구도나루도라고 표기해야 되고, 김도 기무라고 표현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볼 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글과 로만 글자는 여기까지는 같은 수준을 겪어왔다. 근데 한글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계 언어학자들을 환장하게 만든 원리가 있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글은 배우기 쉽다. 여기서 이제 한글의 우수성이 나옵니다. 배우기 쉽다. 왜 배우기 쉬울까요? 절대 답 안 나와요, 이거.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근데 이게. 그 국어학교 교수들도 책도 안 내고. 한글이 왜 배우기 싫은 거 아니에요? 글자를 금방 배울 수 있어요. 한글은요, 대학 정도 수준이면 어느 나라 사람도 1시간 정도면 쉬운 글자는 다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다 실험해봤어요. 1시간. 세상에 그런 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문자가. 1시간 안에. 왜 그러냐? 자음을 보십시오. 자음은 5글자만 알면 되죠.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미음, 시읒, 이음. 요거 5가지만 글자로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획만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디귿 티귿 이렇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5글자만 알면 되는데 이것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세종대에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죠. 세계 언어학자들이 뿅 가게 만드는, 뻑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그하고 이제 그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한글이 어떤 그 조성 원리로 만들어졌습니까?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냈죠? 예, 이 발성 기관을 흉내내서 만든 거죠. 그 하면은 혓바닥이 이렇게 기역자적으로 굽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야, 그거 해봐라? 그게 글자야,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그 알파벳 외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한 달은 외웠잖아요. 일본 히라카나는 다 아는데 가다카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한글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 그렇게 꼬부라지지? 그거야, 글자가. 그거예요. 예? 여기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가 나와요. 이제 제가 이해만 들어볼게요. 영어에서 우리 city 발음할 때 이거를 city라고 말 안 하죠. city, 스파게티 이러죠. 그 T와 L 혹은 R은 같이 이제 이 발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젠틀맨이나 카운티 할 때 빨리 발음하면 gentleman 그렇게 되죠. 이 T가 N의 영향을 받아서 N 발음이 납니다. 무금화되면서 N 발음이 나죠. 그 얘기는 뭔 거니? 이 T, L, N은 모두 한 음군이에요. 한 어군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 발성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 글자가 아무 상관성이 없죠. T, L, R, 이게 N이라는 게. 따로 다 외워야 되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여기다가, 이게 어금니 소리거든요.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과학적이라는 거야. 이런 문자는 세상에 없다.
소리와 글자의 형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고 쉽고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근데 모음은 더해요. 영어의 A 뭐 이런 거 아무 모음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디자인 할 때 어떤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겁니까? 예, 가장 간단하게 제일 만들기 힘들죠. 근데 어떻게 점 하나에다가 작대기 2개로 모든 모음을 다 해결합니까,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 3가지 가지고 뭐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잖아요. 어떤 소리도 다 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거 조합을 해가지고 못 쓰는 말 참 많아요. 뭐 가령 뭐 이런 말 안 쓰죠, 이런 거. 근데 알긴 알죠, 우리가 알긴. 얼마든지 많은 그 문자를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타작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타작이 들어왔을 때 금방 만들어냈죠, 한글을. 4벌, 3벌, 자원 금방 만들어냈죠. 중국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타자기로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긴 했대요. 이만해져. 타자기가. 근데 한글은 뭐 새로운 기계라서 그대로 되죠. 근데 컴퓨터 나왔죠? 전혀 문제 없었죠? 그 다음에 휴대전화 나왔을 때 여기서 또 한글이 또 괴력을 발휘했죠. 네, 아시죠? 뭐 다 그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네? 영어로 써야 돼요. O-I, W-O-I 다 친 다음에 위에 뜨면 번호를 눌러야 돼요. 제가 한번 사랑해를 갖다가 I love you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문자를 쳐봤는데 한글이 가장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문자예요. LG께 가장 빠르더라고요. 해봐. 삼성보다 LG가 더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기계가 나오더라도 한글은 천하무적이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거를 지금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망쳐놓고 있는지 제가 영어 많이 쓰는 친구들 보면 그냥 가서 목을 비틀어주고 싶은 참 큰일입니다. 참. 네, 한글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한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문자, 세계 최고의 문자. 일설에는 뭐 진화를 끝낸 문자. 근데 한글이 완전한 문자는 아니에요. 태어난 지 5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산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H 같은 거, F 사운드 이런 거 아직 못 내고 있죠. 이런 것들 계산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자의 나라. 이제 계속 뭡니다. 이제 활자. 아니, 문자에서 활자로 갑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뭔지는 아시죠? 네. 직지심경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나와 있는 직지심체요절. 앞에까지는 너무 불설, 지운, 화상, 초록, 굉장히 깁니다. 그냥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그냥 우리는 직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죠. 이거를 자랑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엄청난 건데, 지난 2000년도에, 무슨, 더 라이프라는 미국 잡지사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1000년부터 2000년도까지, 세계 역사를 바꿨던 사건 100가지를 조사했더니, 첫 번째 사건이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발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문화라는 것은 책을 통해서, 책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정보에, 지금 암만 여러분 하시는 컴퓨터, IT가 발달해도 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단 문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로 가야겠죠. 정보의 집적과 공유가 가능한 거죠. 축적이 되고 다음 세대 가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가 있죠. 문화의 발달은 역시 책으로 해서 가능하겠다. 이런 기록 이게 없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흉노란 거 아시죠? 흉노죠. 이게 중국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죠. 왜? 책을 내지 못했어요. 문자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전부는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가 최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972년에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파리 도서관을 다 뒤져서 이 직지를 찾아내요. 여기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을 갖고 있다. 근데 직지가 어디에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있어요? 네, 파리 국립도서관. 네. 근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세계 기록 문화유산 가운데서 자국에 있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등록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직지입니다. 네. 어디에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대단한 거냐, 이게. 근데 이런 그 비평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활판 인쇄, 지금 이제 컴퓨터도 많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구텐베르그가 발전시켰던 인쇄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쇄술은 끊기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인쇄술을 왜 발전 안 시켰느냐? 우리는 그보다 더 현쉬운 인쇄술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목판술. 목판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장경 같은 목판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속 활자 인쇄는 힘들어요. 그게 활판 짜는 게 이런 게 활자가 뻐그러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목판을 일단 한번 파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인쇄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금속 활자를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구텐베르그 쪽은 이게 없어요, 이게. 목판 인쇄술이 없어요. 그냥 죽어라 하고 자관 달려들어가지고 금속 활자 인쇄본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초기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게요, 금속 활자본이 한 20부 정도밖에 못 찍어요. 판이 어그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선 초에 와서 세조 때 갑인자, 개미자만 나오면서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글자들. 근데 그거 가지고 찍을 때 조금 개량돼가지고 발전돼서 한 30부 정도. 아주 왕족들 주위에서만 논아갖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책.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는, 목판술로. 우리는 웬만한 사대부 집안, 큰 집안에 목판이 다 있었잖아요. 프랑스 놈들이 왜 우리 강화대 침입해가지고 어떤 장교가 놀란 게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약탈하러 들어왔는데 집집마다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거예요. 어디 집집마다 책이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냥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죠. 우리는 이게 참 우리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바로 교육과 이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책을 중시하고 교육을 이렇게 했던 게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인쇄본이 한국 거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금속활자 인쇄본.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인쇄본 또 한국 거죠. 뭡니까? 요건 조금 논쟁거리가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고등학교 때 간춘히 국사 배우실 때 다 배운 거예요. 세계 최초의 인쇄본. 목판이죠, 이건. 금속 활자가 아니라. 뭐죠, 그게? 네, 저렇게 빨리 보시는 분들이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저게. 눈썰미가 있으셔서. 예, 다란이 경문이라고 그러죠. 석가탑 60년대에요. 이제 어떤 날 불국사 주지 스님이 아침에 나와봤더니 석가탑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간밤에 도굴꾼이 그 도굴 하려고 그러다가 무거워서 못하고 그냥 슬쩍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간 거예요. 참 세상 좋았죠. 석가탑을, 불국산에 석가탑을 도굴을 하던 시대였으니까 밤에 말이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 해체해보자.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게 이거예요. 불경인데 한 요만해요. 너비가 긴 건데 그게 770몇 년이 돼가지고 세계 최초의 인쇄본이라고 판명이 됐는데 이 문제는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자기들 거라 그래요. 그래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논쟁거리가 있는데, 한국은 일단 무조건 우리 거죠. 나중에 이제 아니더라도 잠깐 그때까지는 우리 거라 조정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금속활자본, 세계 최초의 인쇄본. 이게 계속 나가는, 이런 문기의 행진이.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장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가 보호해야 되는 기록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고려대장경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장경은 뭘까요,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이도 드셔가지고 이제 짧게 얘기를 해야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걸. 고려대장경은 세계 한역대장경, 한자로 번역된 대장경 가운데에서 베스트 앤드 올디스트예요. 됐죠? 최고 앤 최고. 안 쓰겠습니다. 한자로 안 쓰겠습니다. 베스트 앤 올디스트. 그전 거 중국에 있었는데요. 다 다행히도인지 모르지만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 고려대장경이 가장 오래된 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성이라든가 한 글자 파고 절하고 한 글자 파고 절하고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 왜 8만 대장경인지 아시죠? 8만여 개의 장판이 있죠. 그래서 양면에 다 글자가 있죠. 한 면에
322글자로 하면은 전체 글자는 5,230만 전 글자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속설이 있어. 뭐 오자 탈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건 이제 신화입니다. 진짜. 세상에 인간이 하는 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다장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적다 이거죠. 근데 그 글씨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그거 쓰실 거 없어요. 이거 다 있습니다 안에. 쓰면서 쓰면 또 좋은 게 자기께 돼요. 쓰면서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 고려대장경은 세계 최고예요. 이게 왜 고려대장경이냐 말이죠. 불교하면은요. 불교는 동아시아의 보편 사상이었습니다. 이란 지방부터 해가지고 일본까지 한 번 불교 국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불교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게 다장경이죠. 그 다장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문화국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들이 조금 경제적이 되면 다장경을 판각이 들어가요. 중국, 한국, 고려, 그다음에 티벳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할 돈이 없었어요. 할 실력도 없었고. 참 그거 우리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지금 저렇게 자기들도 세계 그 문화국의 대회에 동참하고 싶어서 계속 조선 초기에 80여 차례를 왔어요. 그 다장경은 달란 말이죠. 자기들도 좀 들어가고 싶다. 문화국에 들어가고 싶다. 일각에서는 그 줘버려라 그거 이교도의 그건데. 근데 왕이 또 막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간신히 유출을 막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어떤 사신은 일본 왕이 너 그거 못 갖고 오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돌아가면 죽는다. 단식을 한 적도 있어요. 일본 한국 조정에 와가지고 꼭 가져가려고. 그러던 건 그런 봉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에 세계문화유산에 한국계, 문화유산이 7가지가 있고, 기록유산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3가지 봤죠. 다른 2가지가 또 있습니다. 또 뭘까요? 다른 2가지가? 기록문화유산 가운데에서, 여기 역사 기록, 조선왕조실록과 승종을 일기죠. 그럼 이 사극을 보면은, 왕이 여기 앉아있고, 신하들 쭉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2 사람이 앉아가지고 연락에 쓰는 사람들 있죠. 말만 하면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2 주역입니다. 이쪽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혹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아시나? 이 사람이 사관이죠. 이 사람은 조선왕조실록의 사초를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주서. 글서자. 승종원 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조선시대 기록문화라는 게요, 조선시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인문정신이 강하던 나라예요. 뭐 건축 이런 건 볼 게 없어요. 고려시대가 건축이 화려하죠. 이런 인문정신. 지금 조선왕조실록과 승종일기는 등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시대의 청실록, 명실록들은 이거는 등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걸까요? 자, 생각나는 게 뭡니까? 특히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 어떤 면이 그 인정을 받은 걸까요? 조선왕조실록, 말씀드리기 전에 조선왕조실록은 뭐냐? 세계 최대 단일 왕조 역사서. 됐죠? 단일 왕조 역사서대 최대 472년의 역사를 다 담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500년 동안 가는 왕조도 없죠.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정치를 잘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각에서는 그 지지도 못난 왕조 오래 가가지고 말이죠. 그건 정말 오해예요. 그렇게 정치를 잘못했다면 바로 없겠죠. 왜 안 없습니까?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인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경복궁 가면은 자금성 갔다가 경복궁 가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자금성이 뭐 행량체냐 뭐냐 이거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규모상으로 볼 때도 자금성의 7분의 4입니다. 예? 전체 면적이 반이 넘어요, 자금성보다. 우리가 전혀 거기 꿀릴 게 없어요. 다만 우리는 친인관적으로, 휴먼 스케일로 건물들을 작게 줬어요. 그래서 작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솔직히 자금성이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게 사람 살 때예요. 예? 나무가 있습니까? 이게 담은 얼마나 높아요? 그 공인은 지금 왜 크게 져요? 근데 조선 왕들은 겸손할 줄 알았죠. 백성 무서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조선 왕 식사할 때 그 반찬이 몇 개 나옵니까? 이건 유인물이 안 나옵니다. 반찬이 몇 개 나옵니까? 12첩 반상이에요. 12개밖에 안 나와요. 반상 나오고 옆에 사이드 테이블 하나 나와요. 그게 전부예요.
사극에서 보셨잖아요. 일국의 왕이 그게 뭡니까, 그게. 유럽의 조그만 영주 같은 놈들도 말이죠. 이 큰 탁자 해가지고 마누라는 저 끝에 앉아있고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일개 영주 같으면 그런데 우린 왕이 그렇게 살아요. 왜요? 겸손한 거예요. 백성을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500년 가는 겁니다. 절대 이게 마스터베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 왕릉에 그런 쓸데없는 외관에 신경 안 쓰고 이런 문의 정신, 또 청민, 검약, 여기에 보다 더 신경을 썼다. 자, 여러분 제가 사극을 안 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너무 고증이 안 돼 있어요. 가령 사극 보면은 뭐 왕이 원래 누굴 불러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있죠. 왕비가 누굴 부르고 뭐 내전에 부르고 세상에 어디 내전에 남자가 들어와요, 왕비 내전에. 조선시대는 사관이 없으면 왕은 자기 전까지는 항상 사관으로 같이 다녀야 돼요. 누굴 만나든 사관이 없어서 반드시 적어야 돼요, 사관.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만 하면 뭐 대표 이러시는데 얘기만 하면 누가 계속 적으면은 그거 살 맛이 나겠어요, 그거? 그 어떤 왕 세종가 그랬어요. 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리브이 언론 말이죠. 나 지금 사냥 가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또 변장하고 따라갔대요. 대단한 정신이죠.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이 써놓으면은 왕이 볼 수가 없죠. 중국이 이게 안 됐어요. 중국은 이 황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가 싫으면 박박 지워버리고 주원장 같은 친구, 명나라에서 주원장 같은 친구 사관을 없애버려요. 저 자식 저게 말이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세종이 보고 싶었어요. 이방원,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사관이. 지금 보자 그랬더니 사관이 아니되옵니다, 마마. 세종은 어진 임금이죠. 똑똑한 분이죠. 알겠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법도가 돼가지고 뒤에 왕들이 보려고 그러면 마마, 세종대왕께서도 못 보신 겁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연산군이 봤다는 설이 있고 못 봤다는 설이 있고 제가 아직 아직까지 해야지. 다 못 봤어요. 이런 그 객관성이 유지됐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높게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를 만들었죠. 내부를 만들었을 때 활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찍습니다. 아름다운 활자에 풍부한데요. 중국은 필사본이에요. 대충 썼어요. 필사라서 무슨 글자인지도 모른대요. 중간에 박박 지운 것도 많고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가 더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예요. 그렇게 보면 조선이죠. 그까지 자금성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참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는 눈이 너무 잘못했다. 승조원 일기는요, 이건 이제 왕조실록은 전체적인 이야기는 승조원 일기는 왕의 그 개인적인, 여러분 도승지 아시죠? 도승지가 누구죠? 승정원의 오야죠. 헤드. 지금 얘기하면 비서실장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옛날 도승지는요,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요. 뭐, 황희, 뭐, 이런, 퇴계, 율곡, 이런 사람들이 도승지했어요. 세계, 그 당시 최고 학자들이. 지금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하는 친구 누구예요? 어디까지 학교 나온 사람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임금의 개인적인 이야기, 지금 뭐 영조대왕을 얘기했으면 마치 오늘 뭐 심기가 어떠시고, 마치 지금 살아계신 듯 세세한 묘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강수량을 매일 적었다는 거예요. 치국이 만든 나라 한국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임진왜란 이전 건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 매일 비가 오면은 강수량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고 무슨 새우 가는 비 무슨 폭우 전부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적은 문자 기록, 역사 기록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거를 근데 아직 왕조실록은 번역을 했는데 승정원 일기는 워낙 양이 많아서 번역을 10몇 %밖에 못했어요. 이게 번역되면 한국 역사가 또 바뀐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기로 가겠습니다. 신기가 사실 재미난 거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끈한, 이제 문기는 주로 과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기를 제대로 발전 못 시켰어요. 우리가 식민시대 때 단절이 됐고, 그 다음에 너무 강한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채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신기는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 신기, 이게 화끈한 사람들. 제가 그동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낮에만 이렇게 조용하고 유교인처럼 살죠. 밤만 되면 전부 이 신기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술로 그냥 노래로 춤으로 야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에 세계 축구 이제 4강 얼떨결에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세계 그 자국 축구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 4강.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갑자기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막 이게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죠. 올라갔는데 우리가 세계 3강으로 된 게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게 있죠. 아시겠죠? 이게 뭔지. 세계 3강인데 이거는 아무리 세우자도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있지 않아요? 네? 노는 거야. 네. 술 마시고 노는 거. 세계 3강을 해가지고 아이리쉬, 이탈리안, 코리안 이렇게 잡더라고요. 세계가 제일 잘 나오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술은 우리 알코올 소비량 몇 위입니까? 2위입니다. 2위. 러시아 다음에 우리가 2위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추우니까 많이 먹는다 치죠. 근데 우리는 뭐가 춥다고,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흥이 많고 끼가 많으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이 말이죠. 이게 절대로 그 허언이 아닙니다. 삐보이 같은 거 보세요. 삐보이. 삐보이 저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시죠? 자, 미국에서 흑인들이 길에서 놀던 건데. 그렇지 우리나라가 독일에서 했던 거 우승하다가 뭐 최근에 미국 가서 또 1등 해버렸어요. 본토에 와서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고 춤추는 거 잘했으면은 그렇게 합니까? 삐보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예? 그 대단한 아픈 문화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지들끼리 한 거예요, 그냥. 삐보이를 모르시는, 그 신문은 안 보시나요? 자, 얼마나 화끈하냐? 가령 저는 그 한국 사람들은 신들림, 놀 때 신들려서 노는 사람, 신명이 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 여러 가지 놀래는 게 많아요. 잠깐 외국 바이들이 오면 한국 사람들이 만나게 하면 술 먹자고 그러느냐.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또 먹이면 참 좋아하잖아요. 폭탄 좀 먹으면 참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다 그러고서는 먹냐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 아주머니들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다가 유언제만 가면 인격 전환이 일어나죠. 남들 보든 말든 노래하고 춤추고 말이죠. 그 우리는 맨날 보니까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놀고 마시는 문화를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중간 집대성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두 가지인가니 제일 처음에 관광 버스 춤과 라디오 노래방으로 우리가 중간 집대성입니다. 관광 버스 춤. 외국인이 고속도로를 가다 봤더니 고속버스가 막 들먹들먹 하는 거예요. 전세버스가. 뭔가 봤더니 아시죠? 세상에 무슨 신이 그렇게 많으면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노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불법인 거 아시죠? 예. 이제는 어느 정도 불법인 거 아니 노는 사람도 5만 원짜리 딱지 먹습니다. 아무리 근절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 맨날 싸운대요, 그 광버스하고, 그 운전수하고. 그 한번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사세워놓고 놀자, 이렇게 합의를 봤던 거예요. 그건 재미가 없죠. 서서 이렇게 재미하면요. 재미가 없죠. 역시 달린 버스 안에 노는 그 맛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뇌물 들어간대요. 놀게 해달라고. 커튼 다 쳐놓고 노는 거 이제부터는. 야, 대단한 거죠. 낮에 노래방도 무지하게 웃기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 백성이 라디오에서 반주 틀어주면 전화기에도 노래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습잖아요.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MBC 95.9 들어보면 매일 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도 노래를 좋아하니까는 음주 검사할 때 부르려고 그 기계 갖다 뒀더니 그게 마이크인 줄 알고 거기다 대고 분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냥 이렇게 흥이 많은 나라, 이렇게 신이 많은 나라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흔히 많은 나라, 굉장히 통 큰 사람들, 그 야성적인 사람들, 거친 사람들, 제가 보면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해내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 에너지와 통이 크고, 거칠고 야성적이 않는다면은,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 저희 그 친구끼리는 그래. 다이나믹이 뭐냐? 퀵 코리아다, 퀵 코리아. 다이나믹도 약하다, 이거, 이제. 한국 사람들 아침에 결정하면 저녁 때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생각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뭐 생각하려고 그러면 따지려고 그러면, 야, 따지지만 머리 아파. 가서 먹고 마시자 말이에요. 청계천 같은 것도요. 물론 이명박 시장의 개인적인 능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외국에서 많이 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저거 하려면 100년 걸린다. 저런 거 하려면 말이죠. 기획 세우는데 10년 걸리고 주변 정리하고 하는데 또 몇십 년 걸리고 근데 우리는 아침에 결정하고 그냥 정부시장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금모자 그랬더니 무슨 어디 금광이 발견됐나요?
10년 전에 그냥 금이 전국에 쏟아 나오죠. 그러다 뭐 타이타닉 보면서 다시 또 그 돈 반납했습니다만은 영화 이제 그 로열티로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런 한국 사람들 이런 현대 분야에서 현대 문화 이런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놀고 막 마시고 이러는 거 엔터테인먼트 연애 정신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현상은 저는 한류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류 현상을 주목하는 거는 뭔가요? 한국 문화 가운데서는 역사적 단군 조선 이래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문화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인기 얻어본 적이 있어요? 이웃나라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눈을 씻고 뒤져봐도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예요, 이게. 근데 한류라는 게 뭐예요? 뭐로 시작했습니까, 한류가? 처음에. 예? 드라마에 무슨 드라마예요? 사랑이 뭐길래? 이 대발인의 집, 그로 시작을 하죠. 중국에서 97년도쯤에 이 사랑이 뭐길래 그 하이라하고 민수, 무룡이 아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비복스, 뭐, HTO, 걔들 뭐, HOT죠? HTO가 아니라. 아유, 그러니까 WTO가 혼선이잖아. 그거 우리 애들 그거 장난으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또 가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참 김희선이가 뜨다가 김희선이가 성룡하고 신화라는 영화도 찍었죠. 그러다가 김남주가 뜨더니 그 다음에 또 난 계속해요. 그 다음에 역규적인 그녀로 전지현이가 떴고 그 다음에 장나라가 가가지고 중국 연예 지존의 자리에 등극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중국 연예 잡지에 최고 연예 잡지에 외국인으로 처음으로 모델로 나갑니다. 장나라 나라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또 대장금이 가서 이래가지고 또 이영애가 또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이게.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겨울 연가에 배용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배용준이 일본에 갈 때 공항에 내릴 때 어떻게 몇 명이 일본 아줌마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6천 명이 나와서 탐 크루즈와 베컴을 능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탄 비행기에 내려가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뭐 K2 무슨 008편이 내린다고 하질 않고 윤사마가 탄 비행기가 착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윤사마 열풍은요 이건 무슨 종교적인 것 같아요. 가정 불화가 있었던 집안에서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뭐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아버지와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가 그 마음을 접고 윤사마 사랑하게 되니까 말이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어떤 여자는 관절염이 났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사랑을 하면 다 병이 치유가 돼요, 그런 것들은. 관절염은 특히 사람 미워할 때 들어오는 병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리고 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요, 우리가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아서 문화가 끌어오르면 자연히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명한 얘기예요. 뭐 우리 국가 홍보가 지금 굉장히 문제거든요. 국가 이미지 이런 문제.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아실 거예요. 외국 나가면 한국에는 아직도 블랭크. 삼성, LG 나라도 그게 한국 회사 잘 몰라. 일본 회사 혹은 유럽 회사 이렇게 알죠. 근데 왜 우리 한국 이미지가 안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별로 사랑 안 해. 지금 말씀드린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대중가요의 성공. 우리 여러분들 뭐 다 이제 비슷한 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어 노래 가사 다 외국 몇 곡 다 있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저도 열 몇 곡 이상 다 압니다. 영어 뭐 yesterday, today 뭐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영어 노래 하나도 안 듣죠. 우리 때는 뭐 별밤 해가지고 맨 미국 노래만 나. 미국 노래 아니면 트로트 뽕짝. 그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미국 노래 하나도 안 해요. 가사도 모르고 노래도 조금 알긴 하는데 왜? 우리 노래가 좋기 때문에 안 들어요. 몇 년 전에 이정인이 와란 노래죠. 최준영 작곡의 이정인이 와란 노래가 이태리에서 표절 사건이 한번 있었죠. 드디어 한국 대중가요가 유럽, 그것도 음악 강국 이태리에서 표절했어요. 그때 대중가요계에서 발칵 뒤집혔는데 그거 전부 그걸 발칵 우리 얼마나 표절 많이 했어요.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죠. 이태리에서 우리 거 표절을 다 한다고 말이죠. 그만큼 수준이 높으니까 애들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그 하드락은요,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
그 자국의 음악이 살아남지 않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샹송, 깐송에 좋은 거 많이 했죠. 뭐 라비앙 로즈, 뭐 림다무르 뭐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왜? 하루하게 쫙 스치고 나갔어요. 근데 한국은 그 미국 음반이 한 20%밖에 못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와요. 하도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못 들어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죠. 영화는 또 어떻습니까? 60년대 한국 영화 어떠세요? 다 우리 아시죠? 방화 그러면 그건 막 끝난 그건 영화도 아닌 영화 두 가지 있었죠. 눈물샘 자극하는 미워도 다시 한번 아시죠? 남자는 가서 바람 피고 오입질 해가지고 새끼 하나 바깥 다른 여자 새끼 들어오면 저 마누라 저 뒤에 가서 구석에 가서 울고 말이죠. 맨 이런 영화. 아니면 영재 전성시대 호스테스물 이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한국 영화 끝났다 이랬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죠. 60년대 어땠습니까? 60년대 신상업 감독, 유현목 감독은 일본의 구로자와 감독과 같은 급으로 인식이 됐던 감독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감독들. 그 제키 챈, 성룡이 우리나라 영화 배우러 온 거 아시죠? 1년인가 2년 정도 여기 살아요. 영화 배우겠다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박정희가 들어오면서 검열이 들어가고 문화는 검열 들어가면 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 영화가 이제 완전 죽었죠. 그러다가 서편제가 이제 검열이 서서 풀리고 서편제가 나오고 뭐 그럴 수 있겠지. 은행나무 침대가 한번 됐죠.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대사 완전히 굳힌 영화가 뭡니까? 한국 영화는 된다. 대사 굳혔던 영화가. 네, 쉬리죠. 쉬리에서 이제는 한국 영화 물꼬가 텄다. 그때 그 우리나라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얘기하면서 관객 점유율 25% 이상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랍, 인도 빼고 세 나라밖에 없죠. 한국, 일본, 프랑스 세 나라밖에 없죠.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40% 올라가면 스크린 쿼터 풀겠다 이렇게 했더니요. 쉬리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 버려. 40%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2004년 2월 달에는 우리나라 관객 점유율 82%까지 올라가요. 신미도 하고 태극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와서 맥을 못 추는 거의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영화인들은 해외 나가면 뭐 당장 하대요. 미국 영화를 내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영화도 엔터테인먼트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계 3대 영화제, 베니스, 칸, 베를린 영화제에서 한국 강부들이 다 수상을 하게 되죠. 이런 게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이건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하시 인터넷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빠르죠. 예? 임시 변통성, 빠른 거, 신속성 이런 거요. 이게 한국 사람 성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을 인터넷 망을 깐 게 어떻게 해서 깔게 된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 건설 국가가 됐는가? 그 최고 주역이 뭡니까? 그렇죠. PC방이죠. 게임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역시 노는 거죠. 아니 노는 데는 귀신들이 한국인 게 생각해보세요. 게임이 말이죠. 1999년이었나? 스타크래프트 게임 말이죠. 그 게임에서 세계 랭킹 1위부터 61위까지 전부 한국 애들이었대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중국에서 스타크래프트는 아니고 이 무슨 게임 세계 1, 2전이 붙었단 말이죠. 그때 역시 한국에 둘이 붙었어요. 전 중국에서 수천 명 애들이 왔습니다. 뭘 보러? 한국 게이머들이 현란한 손동작 보러 온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감각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이 감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감각 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는 생각하고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먹고 마셔요 어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가지고 밤새 이빨 까요 정말. 정말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거. 근데 어디가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거 잘하는 걸 발전시키면 돼. 제가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같은 거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이태리가 보여주잖아요. 한국 사람은 워낙 자유분방하고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유교적인 게 짓누르고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자 게임. 한국 사람들이 손동작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근데 게임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문제가 뭐예요? 임시 변통성, 호전성. 그다음에 이 신속한 민첩한 손동작.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야성적.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무슨 누가 랜드 오브 모닝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조선이 한국이 모닝캄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아침에 결정하면 저녁 때 하는 나라인데 그 특히 모닝카메요, 이게. 그래서 참 가만 봤더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훈련을 많이 하는 거니 여러분들 국민학교 앞마다 문방구 있죠?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앞에 문방구 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근데 문방구 앞에 항상 게임기 있죠? 조그만 개딱지만 하는 거 말이죠. 거기서 애들 항상 붙어서 계속 치는 게 계속 그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니 그걸 누가 당해내요? 전 세계에서. 뭐 유학오죠. 우리나라 게임 하나. 그래서 어떻든 우리나라 이 게임과 인터넷이 제가 인터넷도 참 변형성과 상호작용성. 그래서 한국의 미래를 좀 좋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인터넷 세상인데 바로 우리 성정과 딱 맞는 세상이 왔겠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의류시장인데 동대문 패션 마켓, 패션 밸리라는 말도 하는데 이게 원래 뭐였습니까? 재래 포목시장이었죠, 그냥. 뭐 옷감 팔고 한복 팔던 집이 1995년에 시작해서 99년에 갑자기 패션밸리로 바뀌었어요. 3, 4년 만에 그냥. 지금 거기 얼마나 그 점포가 많은지 아시죠? 제가 2002년에 조사를 했는데 점포가 27,000여 개. 지금 APM도 개장했고 패션 TV도 개장했고 라모도 개장했기 때문에 아마 더 3만 개 훨씬 넘을 겁니다. 엄청난 점포의 숫자와 유동인구가 30만 명이 넘고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이거죠. 이 동대문 패션 마켓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그 임시 웅변성, 굉장히 강한 민첩성, 원스톱 시스템이죠. 저녁 때 이 디자이너가 책을 뒤다 보다가 뭐 하나 나오죠. 좋은 거 나오면 거기서 바로 본드 들어갑니다. 밤에 주위 돌아다니면서 감하고 뭐 단추 같은 거 타가지고 새벽에 옆에 있는 공장에 남기면 아침에 나와요. 제품이. 그래서 일본서도 주문할 때 그냥 이거 한 장 보낸대. 이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3일 만에 일본 매장에 걸린답니다. 근데 10대 아이들이 워낙 이게 변덕이 심하니까 많이 안 만들어요. 10몇 개만 살짝 만들고 뭐 반응 보고 그다음에 좋으면 또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이 민첩성이 대단하다. 붉은 악마의 응원. 참 그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게 가능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이런 붉은 악마, 우리 민족의 이 잠재력을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던 이 붉은 악마의 응원을 보면서, 이게 우리한테 있었구나.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예? 아니요, 월드컵 할 때. 한 골 때문에. 안정환 때는 1대1 비겼죠. 근데 그 다음에 이태리 전에서 우리가 졌으면 못 올라간 점. 근데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죠. 후반 43분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는데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건 최고 강국을 이긴 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한국은 되겠다. 이거 운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렇죠. 황선홍이 그냥 안에다 쑤셔 넣었는데 이태리 선수가 괜히 헛발질했어요. 그게 설계니 왼발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환 넣어서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설계니 못 넣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승승장구를 해서 붉은 악마가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붉은 악마 보십시오. 그걸 우리 응원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뭐라는 건 저건 조작이다. 그리고 저건 국가적 마스터베이션이다 말이죠. 집단적 히스테리다. 이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암 경기장이나 뭐 작은 경기장을 빨갛게 물들여버리죠, 그냥. 뭘 하면은 저건 지독하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거 보고서, 자, 저거는 이북의 이 아리랑 대축전, 피바다다 말이죠. 똑같이 하는 게, 뭐, 같은 민족이야, 그런 거죠. 한번 와 올라오면 이거 참지 못해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앞도 옆도 뒤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말, 어떤 민속학자가 시청과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졌던 그 응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응원은, 그 신명난 응원은 한마디로 해서 구판이었다. 왜 그런가니? 빨간 무당 옷을 입고 나가지고 말이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제사상은 전광판이에요. 거기다 대고서 막 같은 동작을 하면서, 무당이 그러거든요. 제사상 차려놓고 춤추면서 이제 엑스타시, 망원경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국인들은 사람들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 그러거든. 맨날 그 노래와 춤을 통해서 신을 초치하고 노래춤을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노래로 춤으로 신을 작별을 인사합니다. 우리는 밑에는 말이죠. 샤만적인 그런 그 끼가 드글드글 거리고 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끼는 좀 너무 충분하고 훌륭하고 확실하다.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기의 정신. 이것만 조금 발전시켜서 우리의 기운에다가 에너지에다가 접목이 된다면 아마 한국은 정말로 골드만 삭스 은행이 예견했던 2050년에 세계 2위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뛰어난 정신문화를 만들어서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질문하실 사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주식회사 도들의 조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근데 오늘 강의 내용을 보면 이제 문기와 신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 느끼기에는 이게 쉽게 통합되는 어떤 컨셉이 아니라 상당히 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두 가지의 어떤 기운을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문화 전체를 총체적으로 정의하는 어떤 개념이나 혹은 또 이 서로 완전 이질적인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통합되어서 이제 움직여져야지 이게 잘 발전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견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나오기 힘든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분명히 이질적인 거고요. 구제의한 낭만과 합리성과 낭만 계속 그런 두 가지 조율과 인류 사회는 있죠.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기운이 너무 다른 게 둘이 같이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지금 식사를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감성적인 게 강하고 또 신기 쪽 부분이 아무래도 강하게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어떻게 통합하면 좋겠느냐 저는 그걸 역사적으로 볼 때요 고려 이상은 잘 모르겠고 조선조에서 정조 때나 세종 때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조는 규장각이 있었고 세종은 집현전이나 이런 브레인 싱크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실한 위에 브레인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밑에서는 얼마나 신기를 부려도 신기를 막 피워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현재 이제 위에 그게 없었다 이거죠. 조선시대 때는 한 3% 정도 아주 엘리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배들 최고의 이론무장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건강하게 갔지만 현재는 고위를 맡는 계층은 교수를 절대 안 교수를 영향하고 안 돼요. 근데 아직은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저는 그때는 좀 융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교수님 이력 중에 아까 사회자 말씀대로 그 주구박해 회장으로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모임에 신앙송을 보니까 멋있는 말이 있다. 죽으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고 죽어야 그 죽음도 죽는다고 그러던데 혹시 주구박해에서 무슨 일을 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학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열려 있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고 항상 사는 거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이 중요한 것은 학교를 다닐 때 제대로 졸업을 해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적당히 끝내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음의 문제 관해서는 계속 외면, 부정, 타부 이렇게만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가 죽음 얘기 하지 마라,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죽을 때 가서 보자고 그랬더니 야, 그때 가면 늦어. 지금 생각을 해야지. 김영훈이 개그하는 친구도 죽었잖아요.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 배우자 이런 아이들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국인들이 죽을 때 너무 그 처참하게 죽는 것 같아요. 약과 무슨 인공호흡 이런 거로 그냥 해가지고 마무리 주위 사람들과 다 정리하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좀 바꿔보자고 만들어. 한국인들 잘 죽기 운동하자. 가입은 뭐 가입 조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이거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자꾸 회원이 얼마냐고 그래요. 그래서 4,800만 회원이라고.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례는 딱 배워볼 수 있다. 한국인 중에 하나의 우리에서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이라는 얘기를 좀 제가 가끔 가졌습니다. 정. 그 영어는 뭐 feeling이라 해도 우리한테 느낌이 잘 안 오고, 그래서 이 신기, 문기와 이 정이라는 단어를, 이 정이라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게 신기에 넣기도 그렇고, 문기에 넣기도 그렇고, 근데 이 정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 계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한류 문화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보면은, 알게 모르게, 여기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봤을 때도,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나름대로 어떤 유교 사상, 유교의 그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는가. 나라에도 충성하고, 부모 공양하고 할 줄 아는 그런 게, 우리는 요새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내면에 우리가 있는 것들이 그네들한테는 좀 다른 각도로 보이지 않는가 하고, 중국만 해도 옛날에 공자를, 다시 요새는 살리는, 공자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거지만, 그런 지금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이 동양 철학 중에서도 유교, 공자상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유례없이 이렇게 지켜온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한류문화의 또 한 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드라마의 특징 보면은, 나쁜 사람이 나오면은 반드시 회개해가지고, 이제 새 사람 만들어서 끝나죠. 그거 척천해가지고, 이렇게 응징하는 이런 식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옛날에 여로 같은 이런 드라마 보면은, 김중달이 꼭 새 사람 만들죠. 흥분 놀고에서 놀고, 개가 쳐서 시켜서 다시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인간적인 게 제가 보기엔 유교의 유교가 인간성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갖고 있습니다. 공맹사상을 가장 제대로 이어받은 게 한국입니다. 중국은 사회혁명주의 일어나면서요, 인국수적으로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유교가 강한 나라였고, 특히 맹자가 그거 아닙니까? 인간의 성품은 착하다. 그런 거. 배용준이가 그렇게 지순한 사랑할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맹자의 성선설까지 갈 것 같아요. 인거는 저기 안 돼. 유교가 정착이 안 됐죠. 결국 유교 한국밖에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십니다. 한류 학자들도 그런 얘기 못하는 거 못 봤거든요. 아니, 제가 허언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수준 높은 거 다시 한번 발견해요. 정 문제는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도 정이 많다 그러죠? 많습니까? 그런 건 상대적인 거겠죠. 근데 우리가 정이 많다면은 왜 조선족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나라 온 사람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남한 놈들 이렇게 사람 정이 없고 인간매력이 없다. 그런 말 왜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 정이 많은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주의화되고 정보다는 합리성 쪽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 정은 이전보다 많이 없어졌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정이라고 이제 그 특징을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정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국 사람 정이 많고 착한 거는요, 언제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정이 많고 착하다 이런 얘기만 하죠. 인의를 숭상하라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 집단, 내 집단, 우리 안에서만 착해요. 바깥쪽엔 절대 안 착합니다. 많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북중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말이죠. 그때 여러분 뒤 쳐다보세요.
뒤에 누가 오냐 한번 그 배려하세요? 안 하죠. 근데 외국서 특히 미국 같은 건 어떡합니까? 반드시 돌아보고 누가 가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문 인계하고 땡큐 좀 헤어지죠. 그래서 미국서 돌아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버릇이 돼가지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냥 다 들어가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저는 100번 대충입니다. 그럼 왜 우리 뒤쪽에 있는 사람들 배려 안 합니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남이거든요. 항상 그래요. 다른 예도 많이 들 수 있는데, 정의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철들 때부터 지금까지 조상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 공기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고마워하지 않듯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하나의 그 유산, 좋은 유산을 우리가 내가 고마워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에 대해서 참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경영은 이미 이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옛날에 나왔던 신바람 경영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신바람 경영을 하면서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집단 신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번 신기가 발동하면 우리 장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경영에 도움이 많이 돼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신기를 우리 기업의 목적과 결합을 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은 제가 소위 문기와 신기를 결합하는 이제 에이전트가 여기 계신 CEO들이신데, 그 CEO들에서 어디를 소위 건드려야, 좀 영어 안 좋아하시지만 스위스 스팟이 어디냐, 사람 마음에 그걸 어디 건드려야 이 사람들 신발이 날까 하는 다음 시간에 저는 아마추어지만 그것도 조금 좀 고민해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그동안 쭉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제 나가는 방향이 좀 불안한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온 아주 위대한 유산,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하나의 핵에너지 둘을 결합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답은 차기 지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훌륭한 지도자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더 발전하게 되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연락해주신 최선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